보세요, 요거. 오케이. 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딱 먹고 나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다, 이건. 안녕하세요, 차 타고 맛집. 오늘도 함께 떠날 저는 여행작가 정태겸입니다. 자,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 좋은 그런 여행지 또 먹거리를 찾아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찾아갈 첫 번째 먹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비주얼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빨랫줄에다가 마치 고기를 쫙 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아, 이거 아주 기대되는 음식이에요. 첫 번째는 빨랫줄 샤브샤브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 비주얼을 몰랐던 바는 아닌데, 와, 이건 진짜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보세요, 요거. 오케이. 보시다시피 아름답죠? 마치 잘생긴 베이컨을 이렇게 쫙 늘어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조금 달라요. 국물을 보면 생김새가 허거랑 비슷하거든요. 허거는 다들 아시죠? 중국식 샤브샤브. 근데 좀 다른 게 국물이 중국의 그 허거의 국물이 아닙니다. 갈비탕이에요. 백탕은 갈비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홍탕은 이 집이 원래 물갈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물갈비의 육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한 건데,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조금 담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하신 메뉴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이 샤브샤브 얘기가 나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샤브샤브의 유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와전된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샤브샤브 그러면 우리가 그 몽골의 징기즈칸이라는 음식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거든요. 일본의 징기즈칸이라는 고기하고 채소를 넣어서 볶아서 먹는 요리가 있어요. 그게 징기즈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홋카이도 요리거든요. 그럼 샤브샤브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 요리는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 시대입니다. 13세기 때 쿠빌라이 칸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가요. 남쪽 정벌을 나갈 때 전장을 헤매고 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쿠빌라이 칸이 칭둔 양로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칭둔 양로. 근데 이게 전장에 있으니까 칭둔 양로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했대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으니 빨리 양고기 요리를 만들어라. 근데 이 요리사가 이 전쟁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재기 넘치는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육수에다가 양고기를 얇게 썰어서 이걸 데쳐 먹게 한 거죠. 그게 중국에서는 샹양로라고 부르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와서 이제 연회를 베풀 때도 이 샹양로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샹양로우가 되는 거고, 이게 지역마다 퍼지면서 사천에 가서 허거가 되고, 이게 또 일본으로 가서 샤브샤브가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의 유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먹어봐야겠죠? 자, 이쪽에서부터 고기를 하나씩 이렇게, 아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채소를 먼저 넣어서 이 육수에 채소의 이 국물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야, 우와. 이거를 모름지기 이런 백탕과 홍탕이 있을 때는 홍탕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샤브샤브의 기원전 슈안 양로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슈안,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데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슈안 양로우, 양고기를 뜨거운 물에다 흔들어 데쳐 먹는 음식.
근데 요거는 소고기니까 수완 유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스도 이렇게 고추 양념하고 마늘 다진 게 들어가 있어요. 요걸 간장 양념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와, 맛있어요. 밋밋한 감은 전혀 없습니다. 적당히 맵고, 하지만 감칠맛도 살아있고, 진짜 이 육즙, 이렇게 막 이 위에 있으니까 열기 때문에 육즙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스레 베이컨이 돼가는데, 보는 맛을 배가시켜가지고 더 입맛을 울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장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허거를 이 겨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나 이 산동, 베이징 이쪽 위쪽, 동북지방 이쪽은 되게 춥거든요. 그때 이 뜨끈뜨끈한 탕하고 고기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보양식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겨울에 허거를 많이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양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뙤약빛이 막 내릴 쬐 때 사람의 기가 왜 이렇게 태양빛이 막 내려쬐면은 땅이 막 가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기도 메말라 간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내요. 그래서 여름에 기가 쇠하기 때문에 그 메마른 기를 북돋기 위해서 먹는 게 보양식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두 나라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호버든 이 샤브샤브든 물론 겨울에 먹으면 따끈따끈한 탕을 같이 먹으니까 좋겠고, 여름에는 이 자체로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하니까 뭐 나름의 또 보양식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이걸 겨울에 많이 먹는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여름에 먹어도 좋겠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곧 여름이 오잖아요. 아, 이거 명물이네요. 칼칼한 감은 있지만 너무 맵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지 않아요. 밋밋한 감은 전혀 없습니다. 적당히 맵고, 하지만 감칠맛도 살아있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부터 되게 허기졌었는데, 이 허기를 정말 한 방에 날려주는 따뜻한 국물과 고기 요리였습니다. 이게 갈비탕과 갈비찜과 샤브샤브, 또 호거의 어떤 그런 그 두 가지의 맛이 하나로 한 곳에 나오는 이런 장점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기는 꼭 한번 와보세요.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평택의 여행지도 한번 둘러봐야죠. 이번에 우리가 갈 곳은 오래된 학교, 그러니까 폐교부지죠. 이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만든 문화재생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재생공간들이, 폐교를 이용한 공간들이 사실 전국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또 다르다고 해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웃다리 문화촌인데요. 버려진 채 방치된 폐교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새소리 진짜 좋네요. 자, 여기는 2000년에 폐교한 금각초등학교라는 곳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만든 웃다리 문화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군 부대 때문에 개발이 제한됐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이 학교가 폐교가 됐던 건데,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거를 이제 평택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해서 문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웃다리라는 거는 1985년에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 농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어떤 평택시의 어떤 연표, 역사라든가 인물, 또 어떤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평택에 관한 모든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 위로 또 다른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었지요. 교실은 전시장이 되어 분기별로 다양한 전시를 진행 중인데요. 나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색, 면, 나비, 그리고 모빌전과 김진수 작가의 카메라 컬렉션, 빛을 담은 이야기 상자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도에서 쿵쾅거리며 뛰는 아이들은 없지만 문화예술의 멋이 자리 잡은 이곳. 한쪽에는 빛바랜 사진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련한 옛 교실의 모습들로 지난 어린 시절 추억을 새록새록 되살리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금각국민학교, 금각초등학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들이 썼던 이런 키 낮은 책상과 의자들이 있고, 또 예전 국민학교 때 쓰던 저런 명패 같은 것들도 있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금각국민학교의 어떤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 아주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초등학교 건물이어서 그런지 요 진입턱이 조금 낮네요. 와. 여기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김진수 의학 박사님께서 1988년부터 34년 동안 모은 4천여 점의 카메라 중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 생산된 카메라 500점을 이제 전시를 해 놓으셨대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니콘이라든가 라이카, 사이즈 이콘 같은 그런 카메라들도 있고요.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카메라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전시 한번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시는 7월 24일까지 합니다. 자, 오늘 찾아갈 마지막 먹거리, 이번 마지막 먹거리는 누룽지탕입니다. 누룽지탕은 다들 좋아하시죠? 아마 누룽지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국집 가시면 이거 시켜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이거는 일반적인 누룽지탕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합니다. 무슨 맛인지 제가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 중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누룽지탕. 근데 그냥 누룽지탕이 아니라 로제 누룽지탕. 발상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 무슨 맛인지 상상도 안 가거든요. 와, 누룽지 누른 거 봐. 로제 떡볶이의 느낌도 좀 있고요. 로제 파스타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중국 음식의 방식으로 만든 누룽지탕은 아닙니다. 누룽지탕이 중국 음식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이 누룽지탕은 중국의 4대 요리. 4대 요리하면 광동, 샨동, 그리고 스촨, 그리고 장수, 이쪽에 화이양이라고 하는 이 요리, 이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4대 요리거든요. 이 중에서 누룽지탕이 바로 화이양의 요리입니다. 장수성 이쪽에서 하는 요리인데 중국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기품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소스 맛부터 좀 볼게요.
이건 진짜 재밌는데? 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딱 먹고 나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다, 이건. 왜냐면 로제 소스가 들어갔잖아요. 로제 소스 자체만 확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누룽지탕의 그 구수한 맛하고 이게 어울려져서 입맛을 당기게 하는 그런 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소스를 한 입 먹는 순간 어우, 맛있겠는데? 맛있는데? 이거 입맛 당기는데? 이런 느낌이 확 줍니다. 이 누룽지탕의 기원은 굉장히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요. 이게 청나라 때 6대 황제였던 걸륭제까지 올라갑니다. 이 걸륭제가 서민들 복장을 하고 이 장수성 쪽으로 인간 시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 식당도 문을 연 데가 안 보이고, 그래서 농가 한 군데를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똑똑똑 두드려서 미안한데 식사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농가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내드릴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부인이 내줬던 게 집에 이 솥에 남아있던 누룽지를 팍팍 긁어서 거기에다가 채소 우린 그 채수, 이 채수를 끓여가지고 같이 내준 거예요. 근데 이 걸륭제가 이걸 먹어보고 빈디 이성레이 팅샤 디이차이 라고 했어요. 땅 위에서 천둥 소리가 한번 울리고 나니까 천하제일의 요리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은 이 음식이 천하제일의 요리더라 라는 얘기예요. 걸륭제를 홀딱 반하겠던 그 요리. 그 이후로 장수성의 이 화이양 요리에서 누룽지탕을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은 그렇게 누룽지가 아주 훌륭한 요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면 이 일본은 누룽지를 먹지 않아요. 누룽지가 생기지 않게 밥을 짓는 것이 밥의 미학? 미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누룽지가 생기지 않는 밥을 선호한다고 하고, 그게 또 어떤 정성, 예의라고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누룽지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막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게 아마도 한국의 영향인 것 같은데,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누룽지 요리들이 레토르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꽤 나온대요. 근데 이건 보통 40, 50대들이 소비를 하고 20, 30대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누룽지를 안 먹는 문화가 좀 뿌리 있게 좀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 누룽지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누룽지탕만 취급을 해요. 딱 하나, 탕수육만 빼고. 근데 이 집은 탕수육도 독특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고기가 엄청 커요. 이거를 부먹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고기를, 생고기를 쓰신대요. 생등심을 써서 찹쌀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거기 때문에 부먹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찍먹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라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고기가 너무 커요. 탕수육 자체가 찹쌀가루를 가지고 튀겼기 때문에 피가 바삭한 게 아니고 쫄깃쫄깃한 그런 피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함께 여기에 한번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뭐랄까, 색다름이 있어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평택 오셔서 여행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